안녕하십니까. 네, 저 동남아 본부장입니다. 이제 상당히 좀 피곤하실 시간이 돼서 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40분이기 때문에 정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그런 말씀 위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통계나 뭐 이런 뭐 GDP가 얼마다 이런 것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그런 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세안 시장 그 제목이 협력과 동반으로입니다. 다른 지역이랑 좀 차별화가 될 겁니다. 뭐 여기 저 진출 적기다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아세안은 언제나 진출 적기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 접근 방법에 있어서 아세안이 한국에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한국이 아세안에 바라는 것이 있고 이런 것들을 잘 매칭해서 진출을 해야만 지속적인 진출이 가능하다. 그런 뜻에서 협력과 동반으로 이 말씀을 썼습니다. 목차를 보면 이제 뭐 경제 현황과 전망, 진출 전략, 소비재, 시장 공략, 서비스 인프라, M&A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소비재. 왜 소비재 시장을 진출해야 되겠는가 하는 거하고 Y 서비스 그리고 인프라 그 다음에 M&A 이러한 사항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아세안은 몇 개국으로 이루어졌냐 하면 한 10개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그 아세안 10개국 중에서 후발 4개국 그 못난이 사형제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 그래서 CLMV 라오스,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베트남은 이미 못난이 사형제에서 벗어나서 지금 현재 작년이죠. 2015년, 2016년 우리나라 3위의 수출 시장으로 변모를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우리 후발 4개국이라는 것은 이제 적절치 않고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만 이제 3개국으로 계속 남아있는 상황이고 선발 6개국은 보통 아세안 창설 회원국을 지칭을 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도 싱가포르, 브루나이는 1인당 GDP가 한 5만 불, US 달러 5만 불 상당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도 상당한 격차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세안 시장 주요 특징 중에서 그 4번 경제 발전의 차이 요거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10개국으로 이루어져서 2015년 12월 31일 에이시안 에코노믹 커뮤니티라고 AEC가 출범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AEC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서 방향을 잡고 나가는 그런 방향이 한편으로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각 국가의 경제적인 독립성을 그대로 보존하는 그런 상황, 그 두 가지 방향으로 같이 가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각국의 경제 발전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의 경우는 GDP가 1인당 GDP가 한 5만 불 되는 반면에 우리 미얀마 같은 경우는 1인당 GDP가 1000 내지 1500불 이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서 10개국이 같은 경제연합을 이루고 있지만은 각국별로 발전의 차이가 크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젊은 아세안이다. 여러분들 아세안이 아직 그 2차 대전 후에 독립한 신생국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산업화가 한국이나 일본 이렇게 선진국처럼 진행이 안 돼 있어서 평균 수명이 비교적 짧고 다산의 그러한 그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젊은 층이 주도적인 그런 지역이 되겠고요. 한편으로는 다양하고 풍부한 천연 자원의 보고다.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런 나라들은 전부 다 산유국입니다. 그리고 미얀마의 경우도 각종 지하자원, 천연 자원이 거의 뭐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아세안의 경제 지표 전망은 이 그림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아세안에 대해서 꼭 첫 번째 알아야 될 사항은 아세안은 1960년대부터 경제 개발을 시작해서 약 한 50년간 평균 4 내지 5%의 성장을 지속해온 지역입니다.
그 성장 동력은 외국인 투자 유치입니다.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해서 경제 개발을 한 나라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FDI에 의해서 경제 발전을 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저희들은 외국에서 돈을 빌려와서 차관을 빌려서 우리 손으로 공장을 짓고 우리 손으로 물건을 해외에 팔아서 경제 성장을 한 나라입니다. 이 아세안은 외국 기업들이 그 나라에 들어와서 자기 돈을 가지고 와서 자기 공장을 짓고 그리고 자기 손으로 물건을 그 시장 그리고 해외 수출을 한 나라입니다. 이게 어떤 결과를 초래했느냐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대기업, 수출 주력 기업, 한국 토착 기업이 성장한 반면에 아세안 지역에서는 토착 기업이 제조업 분야에는 없어요. 물론 이제 없다고 하는 건 과언이고 약하고 대부분 외국인 투자 기업들, 외국 기업들이 제조업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착 기업은 뭐 하나? 토착 기업들은 대개 화교로서 서비스 섹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로 현재 아세안은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 다음가는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의 제조업 전진기지가 돼 있고 50년간 약 4 내지 5%의 성장을 쭉 해오면서 전에는 신생 독립국의 이미지가 강했는데 지금은 적어도 하나의 소비 주체로서 소비 시장으로서 세계 시장에 등장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아까 제가 목차에서 말씀드렸듯이 새로 세계 경제에서 소비 시장으로 나타난 이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소비 시장이라는 건 뭐냐? 소비 시장은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계층이 많이 생겨났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통 중산층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럼 중산층은 뭐냐? 애매하게 이제 중산층을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 보통 아세안에서 말하기는 일당 개인의 가처분 소득이 US 달러로 16불 정도 이상 되는 인구를 중산층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월로 하면은 한 480불 그리고 연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한 5,700불 정도가 됩니다. 이게 이제 보통 중산층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다른 지역보다 중산층이 좀 액수 기준이 좀 낮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가처분에 적어도 소득의 가처분 그 정도를 우리가 얘기함에 있어서 이 동남아 사람들은 명목 소득에 대비해서 실제로 돈을 쓰는 소비에 쓰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동남아에는 공공요금이나 또는 학비, 우리 과외 공부 이런 것들 합쳐서 학비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따라서 돈을 벌면은 별로 저축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다 씁니다. 그러니까 소득에서 가처분, 실제로 소비에 사용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점을 첫째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거고요. 두 번째, 아까 외국인 투자를 통해서 경제가 성장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성장의 주체는 제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토착 기업들은 이제 서비스 섹터에 주로 포진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서비스 섹터를 장악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화교입니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 화교 인구가 한 4천만 명 정도 된다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3천만 명이 동남아에 있습니다. 동남아 주요 국가의 경제의 한 7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화교입니다. 이 동남아의 화교들은 주로 중국의 복건성 내지 광동성 출신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동남아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분들이 이른바 객가인이라고 한자로 객가인이라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정체성이 자기 정체성이 강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동남아의 상거래에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제 경험을 한번 말씀드린다면은 제가 KL에서 한번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에 중국 객관말이 중국말하고 약간 다릅니다. 하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중국 분이 아니냐 중국 사람 아니냐 그랬더니 중국 사람 아니라고 자기 객가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사람과 차별화되는 객관인의 그 정체성을 확실히 하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을 해서 상담이나 거래에 반영하시면 굉장히 그분들이 자존심이 강합니다. 그 자존심을 잘 살려주는 것이 필요하고, 예를 들면 지금 싱가포르의 이광효 수상 이런 분들이 다 중국 사람이라 객가인이라는 거예요. 등소평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을 겉으로 밝히지는 않지만은 그런 점을 잘 유의를 하셔야 되겠고, 다만 이제 화교가 현지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부분이 가끔 있습니다. 지금 폭동 뭐 옛날처럼 이렇게 폭동이 일어나는 건 아닌데, 예를 들면은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시장이 이 중국계입니다. 중국계이면서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코란을 모욕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재판에 있습니다. 예, 그런 사례가 있고, 미얀마에 가시면 미얀마에 주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미얀마 말이나 주로 영어로 명함을 가지고 다녀요. 근데 미얀마 사람처럼 안 생겼거든요. 그게 더 친해지고 교류가 좀 있으면은 자기 중국 명함을 주죠. 그 사람 중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얀마도 겉으로는 미얀마 사람이 많이 그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만은 동남아 전체, 그리고 미얀마도 중국 화교의 경제적인 영향권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세아 무역 투자 동향입니다. 이건 한번 그림이니까 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세안 경제 공동체, 이 작년 2015년 12월 31일부로 아세안 공동체, 경제 공동체를 선언을 했는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경제 공동체를 선언하면은 2016년 1월 1일부 하는 거지 무슨 12월 31일 날 하나? 이거 당연히 의무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목표가 2015년에 AEC를 출범하는 목표가 이미 10년 전에 디클레어가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목표, 기간에 따른 그 통합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미루기가 어려우니까 일단 선언을 해놓고 그것을 통합을 진행을 하자, 이래서 2015년 12월 30일 날 선언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실은 발전이 돼 왔습니다만은, 이제 문제점을 든다 그러면은 지금 아세안 영내 보통 우리가 경제통합, 세계적인 경제통합을 EC나 나프타나 뭐 아세안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EC의 경우는 영내, 그러니까 자국 회원들 간의 교역 비중이 한 70% 됩니다. 나프타 같은 경우는 한 50% 돼요. 아세안은 25%가 안 됩니다. 24% 정도 돼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회원국 각국 간의 산업이 보완 관계냐, 경쟁 관계냐,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또 중요한 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커넥티비티입니다. 연결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지금 저 아세안 저 북쪽에서 사실은 싱가포르까지 연결이 돼야 됩니다.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즉 여러 가지 제도적인 차이도 있지만은 실제로 교통이나 통신들이 연결이 안 된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아세안 경제 공동체가 굉장히 지체가 되고 있는 것이고, 최근에는 이제 비관세 장벽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출업체가 가장 많이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가 이제 비관세 장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인증이라든가 위생 검역, 이런 부분이 이제 가장 많이 부딪히고 있는데, 사실은 싱가포르에서 인증을 받게 되면은 다른 회원국에서도 상당히 인정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 나라 말로 전부 다 인증이라든가 규격 이런 거를 신청하게 돼 있어요. 적어도 그것을 번역하고 그쪽에 인증기관에 검사를 통과하는 프로세스가 각국별로 다 다른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제 예를 들면은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전에는 이제 음식물, 식품 이런 것들을 통관하고 검역하는 항구들이 5개 있었어요. 이거를 2개로 줄인 겁니다. 이게 이제 보이지 않는 간접적인 비관세 장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 그 다음에 저기 제일 밑에 있습니다만은 지재권, 지적 재산권이 동남아에서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물론 싱가포르를 제외한 나머지 나라에서는 지적 재산권을 보호받기가 현재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중국이 아세안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자국
발전에도 그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아세안에 대해서는 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버려뒀죠. 2000년까지도 전부 그냥 중국 별다로 아세안에 대한 뭐 어떤 특별한 저희가 없었습니다. 주로 캄보디아나 라오스나 미얀마 이런 데 이렇게 차관을 줘서 정치적으로 통제하는 그런 관계에 있었지, 아세안을 경제적인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해 본 그전에는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아세안의 최대 교역 파트너가 된 게 2009년입니다. 이때만 해도 중국이 별로 아세안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저기 보면은 아세안의 중국 시장 점유율 가파른 상승이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3년간에 4 내지 5% 시장 점유율이 늘었어요. 이게 의미가 단순 수치 이상인 겁니다. 중국은 아세안의 생산 기반이 없어요. 즉 중간재나 소재의 수출이 없는 나라입니다. 거의 소비재 위주로 해서 시장 점유율이 형성이 된 겁니다. 일본은 달라요. 일본은 지금 시장 점유율이 9%대에서 8% 내려앉았지 않습니까? 저게 내려앉았지만은 저것도 굉장히 우리가 의미를 봐야 되는 겁니다. 즉 일본은 이미 동남아를 자기들의 생산 기지화한 지가 오래됐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일본의 태국에 있는 자동차 회사는 일본 내에서 부품을 조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동남아 내에서 부품 조달, 그 소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글로벌 체인 이런 것들이 형성이 동남아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직접적으로 동남아에 수출하는 중간재나 소재는 제한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치 이상의 의미를 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좀 시장 점유율은 늘어났지만은 우리는 뭐 몽땅 다 합친 겁니다. 소비재, 뭐 중간재, 소재. 그래서 시장 점유율을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모두의 중국이 가만히 있어도 시장 점유율이 저렇게 늘어나고 있다. 근데 지금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중국이 적극적으로 아세안을 하나의 시장으로 파악을 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얘기죠.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해서 아세안을 시장 침투를 하고 있나? 주요한 수단은 M&A입니다. 참고로 좀 M&A가 이제 다른 지역에서 좀 얘기가 됐는데, M&A가 통상 한 3가지 목적으로 보통 시장에서 M&A가 진행됩니다. 중국이 특히 하는 M&A는 카테고리가 3개입니다. 하나는 기술과 브랜드를 획득하기 위한 M&A가 있어요. 이것이 주로 독일 기업에 대한 M&A를 중국이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국이 많이 하는 해외에서 하는 M&A는 자원 획득입니다. 주로 호주나 아프리카, 미국, 카나다 이런 데서 수행하고 있는 M&A가 주로 자원 획득을 위한 M&A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새로 시작하는 것이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한 M&A입니다. 즉 중국은 전에는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아세안을 자기 내수 시장화하는 전략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저 제일 아래 1대1로 있지 않습니까? 뭐 많이 1대1로 얘기하는데 1대1로의 타겟이 어디겠어요? 시베리아에 철도 나서 그걸 못 어디다 쓰겠어요? 1대1로는 동남아 시장을 내수 시장화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앞으로 AIB의 모든 프로젝트를 한번 보십시오. 즉 중국이 30년간 10% 성장을 지속했어요. 서양에서는 이미 15년 전부터 중국이 경착륙할 것이다 라는 예측을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근데 경착륙 안 하거든요. 그럼 왜 그랬나? 중국을 몰라서 그렇죠. 중국이라는 거대한 경제력, 거대한 인구, 땅 이런 것이 인류 역사상에 없었어요. 중국은 과잉 생산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자체적으로 소비하고 밖으로 수출했어요. 그러나 중국도 이제는 과잉 생산을 걱정을 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럼 그거 어디다 팔겠어요? 그에 대한 대답이 바로 동남아. 길이 있어야 팔 거 아닙니까? 아까 막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중국이 대신 뚫어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 중국을 위해서. 그런 상황으로 중국의 동남아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많이 강화되고 있다. 좀 한 가지 재미있는 얘기는 이제 우리나라도 사드에 관련해서 이렇게 중국의 압력이 많이 있는데, 최근에 싱가포르의 장갑차가 대만에서 합동 대만군하고 훈련을 하고 싱가포르에서 환적을 하다가 싱가포르에서 억류돼 버렸어요.
그 아마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싱가포르이 아세안 내에서는 가장 친미적인 그러한 나라 중에 하나건데, 근데 그게 이제 중국이 몰랐었냐, 예전에도. 그 대만과의 싱가포르의 그 군사훈련은 20년 이상 지속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중국의 그 대응이 상당히 동남아에 굉장히 많이 퍼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은 아세안은 어떻게 될 것이냐. 아세안은 현재 원심력과 구심력이 같이 작용하고 있어요. 즉, 구심력이라는 것은 아세안이 통합됨으로써 아세안 시장이 파이가 커지면서 각국에 대해서는 그 멤버에 대해서는 이득이 됩니다. 하지만은 여태까지 50년간 중국이라는 세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원심력으로 작용하는 힘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중국이 경제적으로는 일본,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미국과 경쟁하는 삼국관계에 있어서 원심력으로 작용할 거고, 이러한 것들이 과연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하는 것은 이제 어느 힘이 더 크냐 하는 것에 달려 있을 거고, 그럼 한국은 어떠냐? 한국은 물량, 일본하고 중국하고 물량으로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네시아 고속철 발주가 있었어요. 2년 전에. 결국은 일본하고 중국하고 싸움에 그 발주 자체가 변경돼 버렸습니다. 지금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간 고속철도가 지난 연말에 싱가포르 수상하고 말레이시아 수상하고 기본 원칙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금년부터 이제 발주에 입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엄청난 관심을 지금 모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우리가 가진 것으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게 뭐냐? 우리가 돈으로 대응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아세안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특별한 그 인식을 갖고 있어요. 즉, 한국은 강대국이 아닙니다. 아세안은 독립하기 전까지 외국의 식민지를 오래 한 나라거든요. 강대국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한국은 우리랑 자기들과 똑같이 출발한 못 사는 나라였지 않습니까? 별로 그렇게 경계하지를 않습니다. 한류도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한류 언젠가는 없어질 거예요. 하지만은 지금은 아세안의 문화를 대체하는 중요한 문화적 흐름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류가 좋기도 하지만은 한류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는 거예요. 한류를 자기 문화화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시고,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해외 건설 수주가 그 분석에 의하면은 금년에는 중동에 앞서서 1, 2위 지역으로 이렇게 간다고 하고요. 이런 것들은 아세안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나라의 수출 대상지다, 투자 대상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단순성보다는 종합적으로 우리로서는 이제 앞으로 계속 협력과 동반을 통해서 같이 가야 될 그러한 시장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도 차이나 플러스 원이라는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차이나라는 나라가 있고, 원이라는 게 아세안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차이나를 못 갈 경우, 차이나에 대체한 걸로 아세안을 지금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아세안 플러스 원이라는 말을 씁니다. 차이나 리스크가 많이 커져가면서. 그러니까 아세안이 기본 시장이 되고, 중국이 대체 시장이 되는 그런 이제 입장으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아세안 시장이 외국 자본에 대한 거부감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중국과는 좀 확연히 비교가 되는 그러한 시장일 뿐만이 아니라 한국에 대해서는 특별히 좋은 감정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러한 현상이 지속이 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해 아세안 무역 투자 동향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아까 처음 설명드린 겁니다. 여기 아세안도 몇 가지 섹터로 이게 구분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선진 시장, 좀 발전된 시장에 대해서는 소비재, 그다음 FTA, 프로젝트 이런 부분에 많이 집중을 좀 하셔야 될 거고, 반대로 이 돈이 없는 우리 못난이 삼형제 쪽에서는 국제 원조라든가 현지 기업과의 네트워크를 강화를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즉 지금 당장 미얀마나 캄보디아나 어디 가서 돈을 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할 일이 있어요. 지금 할 일은, 지금 그 시장은 아무도 이렇게 많이 관심을 안 갖지 않습니까? 그 시장을 아는
전문가를 육성을 하고 그 시장을 앞으로 주도할 그런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지금 할 일입니다. 소비재 시장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이제 소비재 시장이 많이 나왔는데, 말씀드렸듯이, 동남아가 소비재, 아까 기본적인, 종전에 뭐 투자 지역, 또 원자재 이렇게, 원자재 공급 이런 데서 이제 하나의 소비 시장으로 변모한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이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여러분들 소득이 증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득이 증가하면은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해결이 되면은 여가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종전의 가격 이런 것보다도 좀 더 기능적이고 좀 더 위생적이고 건강에 유익이 되는 그런 제품을 찾기 마련 아닙니까? 그 다음에 동남아의 방콕이나 인도네시아나 싱가포르 어디 가도 대형 쇼핑몰이 있어요. 이 쇼핑몰 다른 지역과는 확연히 대비되는 겁니다. 유럽이나 미국에 이런 것이 없잖아요. 왜 그렇게 됩니까? 덥잖아요. 덥기 때문에 낮에 할 게 없습니다. 어디 가서 있을 겁니까? 큰 쇼핑몰을 지어놓고 거기서 물건도 사고 음식도 먹고 극장도 가고 그래서 어느 도시나 대형 쇼핑몰 이런 것이 많이 이제 그거는 이제 오프라인이죠. 그런 쇼핑몰 플러스 최근에는 이제 온라인 시장도 많이 급격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 시장이 발전하는 그 이유는 첫째 지형적으로 이 동남아시아는 북쪽은 아니지만 남쪽에는 섬으로 많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싱가포르도 다 섬이니까. 섬에는 유선보다 무선이 바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인구들이 중산층, 직장 여성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직장에 다니면서 어떻게 맨날 저녁에 가서 시장 보고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모바일로 소비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인구 구조적인 면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보시면 됩니다. 주로 전 세계의 소매 유통기업들이 다 아세안에 진출해 있고, 그 다음에 특징은 각국별로 다릅니다. 어떤 나라는 주로 외국 기업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어떤 나라는 자기 나라 토착 기업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베트남에서는 우리나라 유통기업의 진출도 매우 활발합니다. 온라인 시장입니다. 이 온라인 시장은 앞으로 미래 우리가 선점해야 될 그런 측면에서 보셔야 됩니다. 지금 비중은 비교적 작은 편입니다. 그러나 연간 성장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주목을 하고 실제 마케팅으로 집중을 해야 될 상황이고 각국별로 여기 우리나라가 진출하고 있는 그래서 아세안 시장에 사실은 진출하는 것은 자기 제품 경쟁력, 가격, 품질 여러 가지 경쟁력만 가지면 방법은 사실은 많이 있는 시장입니다. 보통 우리 아세안 시장은 테스트베드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 가지 이 환경이 우리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한번 이 시장이 이 제품이 다른 시장에도 통할 것이냐 하는 것을 테스트하는 테스트베드로서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우리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그 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정말 내 제품에 자신 있다. 그러면 문을 두드리면은 다른 데보다는 비교적 용이하게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트라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유통망 사업을 하고 있는데 코트라에서 이걸 하면서 이제 제가 실제로 하면서 제일 애로사항은 이것이 지속적으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하다가 말면 안 하느니만 못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건 다음에는 못 들어가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 그 다음에 접근은 쉽습니다. 라자다든 하여간 납품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이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고 또 최근에는 아까 중국 M&A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라자다, 레드마트 이런 것들이 전부 중국이 사가고 있어요. 알리바바에 인수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더욱 이 온라인 유통망들은 기본적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건이 팔릴 수 있는 것을 내놓으라고 그러지 이거 중소기업 새로 생긴 물건이다 브랜드 이거는 크게 쳐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로사항을 저희들이 갖고는 있지만 어쨌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류 이거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다른 데서도 나왔지만은 동남아의 음식 문화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열대지방에서 특히 동남아에서 먹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집에서 해먹지를 않아요. 날이 덥지 않습니까?
집에서 해 먹으려면 힘들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냉장고나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외식이 국민소득 1000불 되는 미얀마든 캄보디아든 5만 불 되는 싱가포르든 밖에서 밥 먹는 건 똑같습니다. 외식 문화가 굉장히 발달된 그러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프랜차이즈가 우리 프랜차이즈가 굉장히 유망하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 콘텐츠, 뭐 게임 방송 예를 들면은 그 싱가포르에서 제가 들은 얘기로는 어떤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 집에 가면은 자기가 뉴스를 못 본다는 거예요. 부인하고 딸이 테레비를 다 차지해가지고 테레비를 한국 걸로 다시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방송, 이 한국 방송에 대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AIB 이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동남아 인프라 시장이 유망하다. 도로, 철도, 공항, 또 항만 이런 거 지금 많이 부족하거든요. 싱가포르만 해도 항만 저쪽으로 옮긴다고 대규모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다른 나라는 못했냐? 여태까지는 돈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돈이 생겼어요. 자체적으로. 두 번째는 외국에서 돈을 주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동남아라는 그 자체 경제 지역의 매력이 커졌기 때문에 중국이든 일본이든 돈을 갖다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당연히 생긴 거죠. 이래서 그 동남아의 인프라 관련 그 진출이 굉장히 유리하다는 것은 전과 대비해서 이제 돈이 좀 생겼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국 공동 진출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성장이 앞으로 될 지역은 아세안하고 인도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중국은 성장이 된다 하더라도 자기 걸로 채우지 남의 기업이 남의 상품으로 채울 그러한 여지는 제가 볼 때는 적습니다. 그러면 중국하고 인도하고 아세안 시장을 우리가 특히 인도가 그렇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인도 시장을 잘 알고 유일하게 인도 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싱가포르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싱가포르는 인구의 10%가 인도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인도 가서 활동을 합니다. 지금 인도에 제가 알기로는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한 30년까지 도시 100만 이상 도시를 100개를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블루 프린트를 싱가포르에서 만들어주고 있어요. 근데 싱가포르는 머리만 있지 손발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그 싱가포르와 같이 협업을 해서 협력과 동반, 협력을 해서 갈 수 있다 그러면은 인도 시장도 우리의 중요한 시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M&A입니다. 우리도 결국 인도든 아세안이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옛날처럼 공장도 지어서 가야 되겠지만 고객 기반이라든가 정보를 뿌리채 가져올 수 있는 M&A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M&A를 좀 이렇게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앞으로 해나가야 될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